네, 그럼 다들 들어오신 것 같아서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라스무스 인문학실험 연구소 에라스무스의 이민희라고 합니다. 오늘 14번째 에라스무스 콜로키움은요. 미셸 앙리와 종교적 체험의 현상학이라는 제목으로 김동규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우리에게 조금 낯선 현상학자, 프랑스 현상학자인 미셸 앙리가 또 누구인지, 또 어떤 연구들을 했는지, 예, 한국의 현상학자인 김동규 박사님의 시각에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김동규 박사님은 이제 인문학시장연구소 에라스무스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국현상학회 연구이사로도 계십니다. 그 콜로키움은 이제 이렇게 진행할게요. 김동규 박사님 강의하시고 저희가 먼저 강의를 다 듣고요. 잠깐 쉬고 한 5분 정도 쉬고 이어서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 이렇게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김동규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길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리고요. 다 들리시죠? 여러분들? 예. 미셸 앙리는 제가 처음 강의를 뭐 이렇게 특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사람이라 이렇게 뭐 또 계속 배워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공부하고 뭐 다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제 스스로 배워가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에 속하기도 하고 해서 이 프랑스 현상학에서 어떻게 이제 종족 체험을 특별히 이제 현상학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접점 또는 이제 현상학과 종교에 대한 접점을 마련하려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의 계보에 이제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레비나스 외에 뭐 미셸 앙리, 또 장링 마리옹, 또 장 루이 그레티앙, 장 이브 라코스트, 뭐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죠.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에마니엘 파르크 최근에 이런 사람들까지 프랑스 이제 도미니크 자니꼬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아주 탁월한 현상학자의 경멸의 언어로 그분이 쓴 건 오히려 그러니까 프랑스 현상의 신학적 전회라고 하는 이제 경멸의 언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신학으로 바꿔버렸다. 현상은 철학인데 그런 이제 경멸의 언어로 했지만 이제 이게 고유 명사가 일단 되기도 했고 또 이게 무슨 현상학이냐 현상학의 완성이지 뭐 이렇게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현상학의 당연한 귀결이지 무슨 신학을 우리가 바꾼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제 계보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첫 손에 꼽히는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레비나스 마리오 그리고 이제 미셸 앙리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장르 그레티앙이나 라코스트는 그 이후의 분들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 계열에 속하는 분으로서 제가 그 계열에 속하는 학자들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앙리에 대해서 좀 이제는 아직도 연구가 부족합니다만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제 콜로키움이 이제 뭐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초보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하면서 좀 저도 이제 모르는 부분도 좀 깨닫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발표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공유된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공유된 거? 네, 보이시면 이제 자, 네, 감사합니다. 보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이제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앙리가 이제 종교적 체험의 현상이라는 주제인데 우선 이제 미셸 앙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셸 앙리 젊었을 때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철학자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다 누가 뭐 어떤 분들은 가장 미남 철학자다 이렇게도 실제로 말할 정도로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영화 배우처럼 실제로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프랑스 배우처럼 이제 생겼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그게 하나 이제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뭐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제 미셸 앙리라는 분이고 1922년생입니다. 22년생. 그러니까 이 나이로 보면은 이제 레비나스가 1906년, 5년 예, 약간 달력들 약간 다르다든 1906년 나 5년 후반 12월이네 1906년 이제 초나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1906년이라고 보는데 1906년 이제 생이고 그다음에 폴 리퀘르가 1913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다가 193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데리다보다도 나이가 많은 거고 그래서 또 레비나스 다음에 이제 현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프랑스 현사의 계보로 이제 그 유명세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뭐 사르트르나 멜로퐁티, 그리고 레비나스, 그다음에 이제 미셸 앙리라고 볼 수가 있게 폴 리퀘르 그리고 이제 미셸 앙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연배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장밍 마룡이 1946년생입니다. 그렇게 이제 좀 쭉 이제 계보가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특한 게 프랑스가 고향이 이제 태생지가 아닙니다. 이분이 베트남 하이퐁 그 당시 이제 프랑스형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이제 그렇게 불렸던 지금의 이제 베트남이죠. 거기 하이퐁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프랑스 해군 함장이셨고 아버지는 열흘 만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이게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7살경에 이제 프랑스 릴이라고 이제 북동부 쪽에 이제 도시입니다. 이게 벨기에 국경에 있는 거기로 이제 이주를 해서 어머니하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살게 돼요. 두 분 다 이제 음악가입니다. 어머님 피아니스트고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작곡가였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이제 고전 클래식을 굉장히 이제 많이 먹지로라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아주 감동을 많이 받고 자기는 잘했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겠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파리에 이제 정착을 해서 리세 앙리 4세 고등학교 명문 프랑스 사회가 굉장히 명문 정말 이제 우리나라 뭐 비슷하거나 그 어떤 면에서 그 이상으로 학벌 사회고 엘리트 중심 사회예요. 이 어쨌든 앙리 4세 그 프랑스에서 뭐 교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느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계보가 심합니다. 이게 68년 혁명 이후로 프랑스에서 이제 그 대학교에 넘버링 하는 거죠. 뭐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이제 68년 이후에 이제 생긴 제도이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그 파리 중심에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더 수도권 집중이 되어 지금도 수도권 집중이 된 게 이제 프랑스거든요. 그 어쨌든 그 파리에 이제 앙리 4세 고등학교라는 그 유명한 학교입니다. 리세 공도르스나 다른 이제 몇몇 학교들을 견주어서 유명한 이제 그 엘리트 고등학교라고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대학을 이제 많이 안 가고 정말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기술학교를 아예 처음부터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거의 사실은 진로가 이제 딱 나눠져 버려요. 지금 유럽 사회가 많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대학이 평준화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는 길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어떻게 우리보다 더 이제 기회의 균등이나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계층 이동성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별로 안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다녀도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프랑스에서도. 아무튼 그 학교에서 이제 뭐 프랑스 문학하고 뭐 이런 거 좀 재밌어하고 별로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 자기는. 그러다가 이제 철학 수업 들으면서 자기가 사유가 열리는 경험을 이제 고등학교 때 했다. 그러고 이제 내 철학자가 돼야겠다. 라고 이제 에콜 노말 슈페르에 이제 프랑스 이제 소르본에 진학하면서 에콜 노말 슈페르라고 진학하는데 이게 이제 독특한 학교인데 지금은 이 학교에서 이제 뭐 박사도 나오고 졸업자가 나와요. 정식으로 학위를 이제 수여하는 학교가 됐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에콜 노말 슈페르라고 하는 이 고등사범학교 모르게 그렇게 번역도 하고 하는데 이 학교는 어떤 교원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박사 논문 쓸 때 그걸 이제 그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들, 엘리트들이 가는 철학 엘리트들이 인문계 엘리트들이 다니는
다녀서 거기서 교원 자격, 아그레가시옹이라고 하는 교원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준비 단계 학교예요. 특별하게 다니는 학교인 거죠. 프랑스의 이제 엘리트 학교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콜 로만 슈페르라고 시앙스포라고 이제 파리 정치대학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게 김정은도 거기 나왔는데 그런 학교나 그 에콜 노만 폴리테크니크라 공대 쪽에 그 학교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이제 그 대학 중에서 독특한 대학을 이제 따로 만들어서 다 평준화 하니까 그럼 엘리트들은 어디서 공부하느냐 해가지고 이런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학교들을 이제 또 엘리트적인 학교로 만들어서 지금 그래서 학위가 나오는데 이때는 학위를 받는 학교가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 교원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철학 논문 자격 시험 같은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시험 통과하기 위한 이제 학교예요. 그런 걸 명분 삼아서 이제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되죠. 굉장히 자유롭게 수업도 개설이 되고 이 학교에 이제 있는 이제 선생들이 이제 학생들을 아주 친밀하게 그룹으로 이제 자유롭게 수업을 열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났죠.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레지스탕스로 실제 입회를 합니다. 코드명 칸트. 이게 왜냐면 가방에 이 사람이 이제 순수성 비판 복사한 거를 가방에 넣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야 너는 칸트냐 뭐 이래가지고 코드명을 이제 칸트로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이제 그래서 독일 점의 리옹에 이제 뭐 그래서 빨치산 같은 활동을 했대요. 이거 우리는 산에 이제 잠입에 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번역을 파르티잔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파르티잔 활동을 했다 그러는 우리말로 이게 빨치산이죠. 산에서 잠입해가지고 이제 이 저항군으로서 실제로 하고 리옹에 그래서 잠입해서 작전 수행을 했다고 굉장히 독특한 이력. 그래서 이제 연상학자 가운데 가장 이제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이 미셸 앙리가요. 근데 마르크스의 정통 마르크스주의라고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이제 마르크스주의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선생들이 야, 너 마르크스 책은 좀 출간하지 말라고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미소 냉전 시대 서구와 이제 동구권이 이제 냉전 시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썼다가 너가 또 이제 학계에서 좀 약간 소련에 뭐 이렇게 뒷공문에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까 봐. 근데 이제 대담하게 이제 마르크스 관련 책을 3권인가 이렇게 뭐 많이 씁니다. 여러 권도 썼어요, 실제로. 굉장히 현상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마르크스 읽기를 이제 시도하는 그런 이제 또 독특한 그런 이제 이력, 학문적인 어떤 이력이나 죄송합니다. 카메라, 이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철학자로서 44년 전쟁이 끝나고 파리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아그레가시옹이라고 하는 교원이 교원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하고 스피노자에게서 행복, 스피노라고 되어 있네. 스피노자에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석사 논문을 나중에 책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을 쓰고 프랑스 국가연구센터 상트르 나시오날 드 쉐쉐 시앙티피크 뭐 이 정도 될 텐데요. 국가연구센터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프랑스가 이제 학자들이 지금은 그 정도는 알 텐데 어째 옛날에 보면 박사만 있어도 박사만 따면 먹고 사는 건 지장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한때 아주 큰 연구센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취직을 하지 않아도 연구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인데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소르본대에서 이제 이폴리트 이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죠. 그 당시에 장 이폴리트는 이제 사상사 교수로서 프랑스의 헤겔의 철학을 이제 문헌학적으로 확산시킨 가장 1등 공신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정신현상을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고 우리말로도 번역됐는데 이제 정신현상의 2권 해설서를 이제 쓰기도 했고요. 장발, 폴리quer 그리고 알끼에 베르틴 알끼에는 뭐 데카르트 연구의 또 거장이기도 앙리 구이에 이런 사람들의 지도 아래서 현시의 본질이란 이제 박사 논문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셸 앙리의 주저죠. 그것도 엄청 두꺼워요. 이 책이. 이 책이 보면은 제 책이 있는데 이 책인데 굉장히 엄청 두껍습니다. 보시면은 뭐 말이 안 되게 9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박사 논문을 씁니다. 보통 아무리 프랑스가 이렇게 박사 논문 쓴 사람이 없는데 아무튼 이런 두꺼운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과 신체 현상학이라는 또 다른 이제 맨드 비랑이라고 하는 이제
근대 프랑스 철학자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것 또한 뭐 박사 논문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빼고 이제 따로 출간을 해요. 1965년에. 그러고서 이제 50년대 그 사이에 이제 박사 논문 이제 쓰는 그 하고 그런 기간 중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칩니다. 50년대. 60년에 이제 이미 그 학위 받기도 전에 몽펠리에 대학교 교원자격 시험 통과했으니까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됩니다. 이제 지도 교수였던 이제 이폴리트 같은 경우는 소르본대에 네가 실력이 뛰어나니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앙리는 자신의 연구를 마음껏 전개하기에는 몽펠리에가 남부에 이제 따뜻한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따뜻한 도시에 있는 아주 그런 이제 그 프랑스의 북부는 굉장히 춥거든요. 이제 따뜻한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살기에 사람들도 여유가 좀 있고 따뜻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중해 주변에서 난 조용히 그 유행이 사라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한 이제 대담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파리에는 그 마르크스주의와 구조주의가 유행이던 시절 60년대면 이제 그 유행에 자기는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이게 전 학문적으로 굉장히 좋은 태도인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제가 또 추구한 태도이기도 한데 우리도 이제 보면 뭐 취직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다 유행을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 유행을 굉장히 강요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학자들에게 철학 같은 경우에 철학이나 인문학도 지금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그거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모든 사업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인공지능을 공부해야 돼. 실제 그래야 이제 일자리 기회도 많아지고 뭐 이제 강의 기회도 더 생기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이제 물론 프랑스는 이제 그런 식의 지금 우리는 그렇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유행을 정해버리는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실제로 창조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연구 프로젝트 창조경제 이런 것 때문에 철학에서도 창조자 붙여가지고 막 돈 따내고 이런 게 있었고 실제로 남 얘기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뭐 일조를 했었는데 아무튼 창조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뭐 철학 프로젝트를 만든다. 인문학조차도 그게 유행을 이제 사실 강요받는 우리는 근데 뭐 프랑스에서 국가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학자들 간에 이제 그 경향이 마르크스주의나 구조주의에 굉장히 이제 쏠려 있었죠. 그런 유행을 타지 않겠다 자기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묵묵하게 나의 관심 주제에 따라서 공부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파리의 그 소르본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 주류가 되는 학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철학 교수로서 철학자로서 주류가 되고 거장이 되려면 사실은 그 소르본에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근데 이제 사실은 또 다른 꿈이 있었던 거죠. 폴리케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폴리케르도 소르본에 일찍 취직을 하는데 버리고 이제 낭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대화도 없고 뭐 철학자로서 삶이 오히려 불행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미셸 앙리도 자기 스승들 대화나면 선생님들처럼 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온갖 쏟아지는 그 논문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논문 지도하고 그런 것도 너무 피곤한 일이고 선생님들 보니까 안 되겠더라. 뭐 그런 얘기도 실제로 대화 나중에 말년 인터뷰 보면은 선생님들 보니까 나 그 파리 있어봤자 내 연구 못 하겠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앙리의 삶을 굉장히 앙리 연구자로서 삶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이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82년 은퇴할 때까지 몽펠리에를 떠난 적이 없어요. 중간에 뭐 옮길 수도 있고 할 텐데 뭐 보통 이제 학자들 한 번씩 학교 옮기거나 뭐 외국에도 뭐 이제 외국에는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도 뭐 외국에 이제 뭐 교수로서 새로 가거나 뭐 미케르나 마리옹처럼 이제 시카고대에 가거나 뭐 이런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뭐 그런 것도 없이 오로지 여기에서만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책들을 계속 이제 써내게 되죠. 특히 이제 그 은퇴하고 후에 책이 더 많이 또 엄청 중요한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오히려. 연구했던 것들 이제 하나씩 다 풀어내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좀 흥미로운 것 중에 83년에 은퇴하고 나서 오사카 철학연구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3개월간 이제 일본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미셸 연구가 대단합니다. 그 주요 저작들이 물론 이제 미셸이 글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제 뭐 다 번역되려면 한참을 있어야 되는 거고 다 번역될 수도 금세기에 다 번역될지도 모르죠. 그게 워낙에 글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실정이지만 주요한 저작들은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뭐 미셸랑리 연구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셸랑리가 뭐 엄청 오래 머문 것도 아니고 3개월 머물렀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3개월 머물면서 자기가 85년에 나온 정신분석 계보학을 내 오사카에 있을 때 썼다. 주요 내용을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또한 보면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 연구가 굉장히 유의미했던 거죠. 미셸랑리에게서도. 어쨌든 이때의 이제 인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미셸랑리 연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 이후부터 이제 돌아가시고 미셸 앙리의 그 원고들이 벨기에 루벤 가톨릭 대학교 여기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학교는 아닙니다. 루벤 대학교 2개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어권 사람들이랑 이제 네덜란드권 사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60년대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서 원래 루뱅대 건물은 네덜란드어 쓰는 이제 북부 쪽 사람들이 갖고 근데 이 거리가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 두 학교 간의 거리가 사실은 둘 다 언어를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지역 감정이라는 게 뭐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심해서 도무지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프랑스어를 쓰는 곳이죠. 루뱅이라는 도시 자체, 루뱅이라는 이름 자체도 프랑스어 이름이고 그게 이제 지금은 루번이라고 이제 다르요. 네덜란드식으로 러번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러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북부가 돈이 많아요. 북부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을 이제 상권이나 이런 게 북부 쪽으로 넘어갔죠. 이제 또 근데 재미난 건 이제 브뤼셀은 지금도 프랑스어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도무지 너희랑은 함께 못 살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길은 분열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 건물은 이제 다 그 아주 오래된 그 유명한 건물들은 이제 네덜란드 쓰는 북부의 그 루벤 대학이 이제 가지고 루벤 대학 그리고 프랑스어는 여전히 루뱅 대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도 그 다음에 루뱅 라누에브라고 해가지고 새 루뱅 대학이라고 이거를 이제 브뤼셀 근처에 이제 지어요 하나 새로 지금도 이제 분열돼서 같은 이름을 쓰는데 같은 학교 이름인데 분열된 두 학교로 씁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쓰는 루뱅 가톨, 루뱅 라누에브라고 하는 이 학교의 고등철학 연구소 문서보관소, 그러니까 미셸 앙리 아카이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미셸 앙리의 미간행 원고들을 출간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꽤 대단한 철학자죠. 한 학교에서 이렇게 후설 아카이브처럼 이렇게 한 철학자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보관하고 이제 그 유산을 살려나가고 있다는 것이요. 아무튼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서 재미난 게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상학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죠. 후설과 하이데거를 비판하면서 그 특유의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삶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제 현상학을 발전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은퇴하기 전에도 뭐 관심 있었겠습니다만 은퇴하고 나서 신약 성서를 자기가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자기가 그 신약 성서의 내용들이 자신의 철학의 발전과 부합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야말로 학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학문 이전의 의미에서의 현상학을 펼치고 있다. 이미. 이런 독특한 주장을 이제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그 현상은 자기 현상학이죠. 미셸랑 자기의 삶의 현상학을 이미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절대자에 대한 절대에 대한 삶에 대한 정의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은 곧 삶이란 신이 곧 삶이다. 또는 이제 우리 다른 좀 쉽게 생명이라고 하는 신이 곧 생명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존재가 생명이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 역시도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적인 사실도 사실은 삶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처음부터 증명하는 거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초의 근원적인 신의 정립도 그렇고 인간의 정립도 그렇고 그 정립에는 무엇이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산다는 것이 있다. 삶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미셸랑리의 독특한 생각이었고 이게 다른 어느 것보다도 특별히 이제 성서에서 신약 성서에서 특별히 이제 요한의 복음서에서 가장 잘 성취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고 있고요. 뭐 줄줄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은 그럼 이제 미셸 앙리에게 이제 현상학이 뭐냐 이걸 이제 조금 제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셸 앙리에게 현상학이라는 현상에 대한 학문 또는 순수한 현상이 순수한 현상성에 대한 학문이다. 다시 말해 그건 사태를 고찰하는 게 아니라 사태가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는 방식, 그 주어짐의 방식을 고찰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미셸 앙리가 현상학을 보는 독특한 방식인데요. 우선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상에 대한 학문이죠. 현상 일반을 얘기하자면 뭐 하나만한 정의이긴 하겠으나, 근데 이 현상에 대한 학문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현상이 뭐냐? 이게 근데 현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난 근데 이제 그건 뭐가 이를테면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이 종이 컵이 있는데 오늘 뭐 점심에 햄버거로 때웠습니다만 이게 버거킹 종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우리가 컵이라고 하기 전에도 컵이라는 개념 설정을 해서 이게 컵이다고 하는 개념적 규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것으로도 주어지죠. 모든 우리의 삶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자, 근데 이게 주어지고 나타날 때는 개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듯이 여러분에게 이 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컵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이런 흰색 면, 그 다음에 영어 글씨, 그리고 여기 스트로우 하는 것과 같이 나타납니다. 저한테는 근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요. 이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요. 왜? 여러분에게는 이 큰 글자가 보이지만 저에게는 이 큰 글자가 보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컵을 생각할 때 그냥 전체로서 그냥 컵을 곧장 떠올리지만 개념적으로 그건 이제 추상화된 개념인 것이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현상을 접하는 방식은 지금 근데 이 컵을 여러분 나타날 때 또 독특한 건 이 컵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제 얼굴이 옆에 있죠. 배경으로서. 그리고 제 뒤에 책에 어떤 지금 뭐 진열된 책들도 함께 보일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여기에 집중해서 이걸 보는 것 거예요.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 전반을 탐구하는 것이 현상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그러니까 멜로퐁티 같은 현상학자가 왜 그렇게 발달 심리학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느냐? 그것은 아이들이 대상을 접할 때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접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인 체험이라는 거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논다. 자기 앞에 있는 자기한테 공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공이라는 게 이건 공이야 하고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는 그 방식대로 그 공을 만지고 그 공과의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설 같은 경우에는 현상은 바로 이런 주어진 것과 우리의 지향작용. 그러니까 이제 후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향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의식은 항상 어떤 것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향의 작용과 주어지는 것과의 이 상관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곧 그게 바로 이제 현상학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현상이죠. 근데 이제 미셸 앙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냥 주어짐 자체가 아니고 주어짐의 방식, 우리의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방식을 탐구하는 게 바로 현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말을 이제 여러분 이제 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정의를 해보죠.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 현상의 우위성을 얘기하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냥 단순히 현상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현상이 존재한다. 이건 이제 그 자체 존재론적인 규정인 거죠. 근데 존재를 가능하게 하려면 사실은 현상의 나타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미셸 앙리가 현상의 원리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만큼 바로 그런 한에서의 존재가 있다.
이게 이제 현상의 원리 중 하나로 현상의 4가지 원리라고 한 글에 보면 이제 그걸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자기가 얘기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타나는 만큼 존재가 있다. 그건 뭐냐? 나타나지 않으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있다는 거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뭐 제일 철학을 이제 존재론,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존재에 대한 학문, 존재자에 대한 학문. 근데 현상은 그 존재론을 가능하는 게 뭐냐? 현상인 거다. 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걸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견이 있겠습니다. 미셸 앙리에게는 현상학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고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후설과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앙리의 다 해석이에요. 앙리의 해석이고 뭐 아주 틀린 해석도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앙리가 바라온 관점에서는 왜 자기가 이전의 현상학에 만족을 못했느냐.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후설을 읽으면서 자기가 눈이 열렸다. 이게 굉장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 실망을 했다고 이제 물론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후설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그렇고 이 지향적인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과의 관계를 내재성 안에서의 초월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는 의식 안에 있죠. 의식은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자기 안에 있지만 이 자기 안에 의식은 자기 바깥의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걸 통해서 현상의 현상성을 규정하는 것이 후설과 하이데거의 이제 연구였다. 그러니까 주체 바깥, 내 바깥에 있는 것. In their Weltsein,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계 내로 우리가 세계 안에 속해 있지만 다시 그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계 내 존재로서 세계 바깥으로 나 자신의 지향적인 그 작용을 펼쳐내가야 되는 거죠. 물론 하이데거의 그 지향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체적인 의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체적인 활동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내가 신체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현상과의 관계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현상을 해명할 수 있고 세계 바깥을 향한 체험으로써 지향적 체험을 정돈하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앙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현상의 근원성을 사유하는 게 근원적으로 더 레디컬하게 근본적으로 현상학을 사고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 그것은 자기 바깥을 향하는 것 아니냐. 그건 자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진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가장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나 아니냐, 나. 그래서 지향적 체험의 근원성이 있는 게 아니라 비지향적 체험의 근원성이 있는 거다. 내가 탄생한 것.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걸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걸 이제 스스로 주어짐. 자기가 스스로 주어졌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현상성이고,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자기 계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드러나는 것. 이게 뭐냐? 삶이다. 이게 삶이다. 자기가 근원적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근원적으로 자기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 그걸 이제 다른 말 자기 촉발이라고 그러죠. 이게 가장 근원적인 삶의 이제 현상의 현상성이고 이게 바로 삶의 현상이다. 라고 미셸 앙리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 논지가 미셸 앙리에게서는 뭐냐? 바로 요한의 복음서가 성취하고 있는 거다. 이게 성서가 성취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게 성서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성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요한의 복음서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고 삶이다. 그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 교회야말로 자기로 돌아가는
바깥의 세계가 아니라 내 안의 세계, 나의 체험 세계로 돌아가는 철학이구나. 뭐 철학 이전의 철학이구나. 이렇게 철학은 뭐 철학은 아니죠. 그게 그 성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철학 이전의 이제 철학이 진리를 담고 있는 거구나. 근원적 진리를 담고 있는 거. 그것은 세계의 진리가 아니라 나의 진리, 그리스도, 내가 삶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다. 삶은 자기 안에 있다.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에게 촉발되는 것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삶이다. 바깥에 들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미셸 앙리는 삶의 진리와 세계의 진리, 세트 무아라 베리트, 이게 이제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미셸 앙리에게서 그 그리스도교 3부작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하는 이 저술이 처음으로 이제 세트 무아라 베리트,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이제 책이 한 권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이제 앙카나시옹, 그 빌로조피 들라쉘, 그 살의 철학, 그 육화라고 하는 이 철학, 그 책이 한 권이에요. 그 마지막 책이 이제 그리스도 파롤드 그리스트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하는 이 3부작이 있습니다. 이 3부작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녹여내서 요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교적으로 주로 이제 복음서의 내용, 바울 서신의 내용을 가지고서 정당화해내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미셸 앙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 세계의 진리다. 우리가 그 지향적 체험으로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진리고, 그 세계의 진리, 물론 이제 현상학을 전개할 때 그 이제 미셸 앙리가 그 세계의 진리를 무가치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한 면만 보는 거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파악하고 세계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한 면만을 보는 거고, 현상의 더 근원적인 면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삶의 자기 촉발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근원적인 삶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내재성의 국면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 어떤 바깥으로도 환원되지 않고 세상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것, 그게 삶이라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어떤 세계에서도 앞서고 세계와 무관한 자기만의 경험이고 자신 안에서 촉발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세계와 무관하게 오직 내 안에서 발생하고 내 안에서 형성되는 근본적인 사태고 경험이다. 그걸 말씀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한 거다. 이게 이제 그 미셸 앙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교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에서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자기 향유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느끼고 즐기는 것. 그 안에 이제 모든 게, 그 신은 사랑이다라고 이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이제 요한 서신에서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뭐냐, 신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왜? 신 자체가 사랑이니까 신이 어떻게 뭔가를 하거나 뭐 우리가 사랑을 한다 이랬을 때 그게 아니고, 신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는 신이 자기 자신을 그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 현시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원초적인 의미에서 자기 향유가 바로 신의 본질을 정의하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렐리기오라고 하는 게 이게 다시 묶는다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연결한다는 의미, 다시 묶어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신과 묶어주는 게 종교라는 거. 절대자와 종적 숭배의 대상과 묶어주는 게 이제 종교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의 의미에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건 뭐냐?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 그건 뭐냐? 근본적으로 삶과 살아있는 것을 연결. 삶 그 자체인 신과, 생명 그 자체인 신과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연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원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 이게 종교의 본질이다. 그게 이제 미셸 앙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촉발된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지 않냐.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탄생, 망각, 회복의 구조가 있어요. 미셸 앙리의 그 3부작을 읽어보면은 생명의 탄생은 근원적으로 사실은 신의 아들이죠. 인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마치 이제 창세기에 이제 아담이 신의 아들인 것처럼, 신의 자녀인 것처럼 모두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자녀로서 근원적으로 생명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뭐냐. 일종의 망각의 단계에 그러니까 이것은 신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가능성, 그걸 이제 미셸은 할 수 있음이라고 주로 많이 표현하는데, 생명의 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할 수 있음, 나의 할 수 있음, 자기 의지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절대적 생명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의 조건으로서 생명으로 자기 조건을 바꿔버렸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뭐 성서에 나온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바라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일종의 초월적 가상, 자아가 자기 존재의 토대를 위해 자신을 취하는 것. 자기의 토대는 자신에게 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게 생명에 대한 망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냐, 사실은 죄에 기울어져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미셸 앙리 철학을 그냥 그리스도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실제 뭐 현상학적인 걸 그리스도교 철학의 맥락에서 보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망각이 단계로 우리는 들어서 있다. 이미 우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제 그리스도교를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망각된 자기성의 회복, 사실 이게 구원이죠. 이게 사실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의 말에 가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미셸 앙리가 마치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현상학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점에 오면 학자들의 이제 견해가 좀 많이 갈리는데 여전히 현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미셸 앙리 철학의 근본은 그래도 다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하면 거의 신학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미셸 앙리를 뭐 신학자라고 마지막에 거의 넘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아무튼간에 그 계기를 이제 들음에서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사실 미셸 앙리는 그 원칙에 충실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 말씀 자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이 말씀이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진리가 됐고 이 말씀이 곧 삶이라고 한다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거다. 그 말씀에 대한 내적인 귀 기울임, 내적인 들음. 근데 이 말씀은 바깥의 세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세상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그건 진리가 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건 자기 안에서 내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셸 앙리가 그리스도의 말에 보면 굉장히 중요시한 성서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그러니까 씨 뿌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냐, 마음이 옥토냐 아니냐, 가시덤불에 있느냐, 뭐 이런 걸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심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심기지 않는다라. 그랬을 때 내적인 계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의 그 작용, 자기 안에서 말씀을 듣는 그 갈망,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 그거는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기 바깥이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신의 말을 내적으로 우리는 그 신의 말이 들리고 심김으로써, 심기게 됨으로써 우리는 망각된 자기성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미셸 앙리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이제 삶의 체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 삶의 체험이라고 아까 이제 자기 촉발이고 스스로 그 미셸 앙리는 그걸 이성적인 거라 보지 않아요. 근원적인 뭐냐? 파토스의 체험이다. 느끼는 거고 겪는 거다. 일단 고통이라고 하는 계기,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기라. 세상에서는 자기의 고통을 볼 수 없다. 내 안에서 고통을 볼 수 있는 거죠. 고통이라고 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신체적인 느낌이고 그 신체적인 느낌은 세계의 몸이 아니라 내 안이 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신체를 여기서 구별을 해요. 미셸 앙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종교적 체험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삶에 대한 체험인데, 이 삶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 이 삶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에 대한 체험이고, 이 삶에 대한 체험은 마음에서의 들음이다. 이 망각된, 그러니까 생명을 또 다른 뭐 삶이기도 하고 이제 생명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 우리말로는 이제 그 두 의미가 다 담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약간 이제 혼동을 준데 비애라고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에 대한 체험이라 가장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체험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 자꾸 이제 이것을 자꾸 외적인 계기로 뭔가를 뭐 우리가 이웃 사랑을 뭐 실천한다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 체험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미셸랑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모든 것이 근본의 뿌리가 뭐가 있냐,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근본적인 그 뿌리가 있다. 거기에서 뭐 윤리도 가능하고 이제 사랑도 가능하고 외적인 그 외부인들의 그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가능하고 하는 거지. 종교라는 게 근본 뿌리에서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종교적 체험에 뿌리가 없는 거다, 근본이 없는 거다 라고 이제 미셸랑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미셸랑리가 자기의 이제 철학의 하나의 원천으로 삼는 신학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이제 예를 듭니다. 에크하르트가 한 게 설교 6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무엇보다 산만큼 소중한 것은 욕망할 만한 것은 없다. 삶이 아무리 비참하거나 힘들어 사람은 여전히 살고 싶어 한다. 어딘가에 보면 죽음에 가까운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아무리 비참한 삶일지라도 여전히 살고 싶어 한다. 왜 먹느냐? 왜 자느냐? 네가 살기 위해서다. 그대는 왜 부나 명예를 원하냐?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바 그대로다. 그런데 왜 사느냐? 너희는 너희가 사는 이유를 모른다. 삶은 그 자체 매우 욕망할 만한 것이므로 우리는 삶 자체를 위해 삶을 원한다. 이 구절을 그 여러 책에서 인용해요. 이게 좋아하는 미셸 랑리가.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곧 존재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서양책의 존재는 뭐 형상과 진료의 결합이건 실체이건 뭐 이렇게 대상으로 사유되죠. 근데 미셸은 그게 아니라 존재는 에트르라고 하는 거는 리브, 사는 거다. 리빙 하는 게 그게 빙이다. 그런 독특한 이제 견해를 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도 뭐냐? 에? 그건 뭐냐? 삶에 대한 근본 체험이에요. 근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보지 말고 자기가 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을 내적인 들음으로서 느끼만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같은 내재성의 철학이라고 하는 큰 자장 안에 있지만 자기가 스피노자에게 만족을 못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내재성은 자연의 계기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자기가 보기에 스피노자의 행복이라는 것도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딱 이제 있는 건데, 그런데 자기가 보기 그건 자기에 대한 물이 빠져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교는 그런 이제 스피노자의 3종지, 1종지, 2종지, 3종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선택된 몇몇에게만, 선택된 몇몇에게만 있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것들의 종교다. 이 가장 단순한 것. 그리고 그 가장 단순한 것에서 윤리도 가능해지고 새로운 것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단순한 것의 종교다. 그런 점에서. 삶을 느끼는 것. 생명의 음성을 듣는 것. 거기에 달려있는 것.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단순한 삶인 거죠. 단순한 삶의 체험.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여러 비판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단순하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단순한 거냐? 에? 이게 단순한 체험인 거냐? 이게 의아하게 이제 보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미셸랑리는 그건 내 철학 다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종의 영지주의 아니야 이거. 오히려 미셸랑리 이게 진짜 많이 이제 제기되는 이제 비판인데, 미셸랑리에 대해 미셸랑리는 그 비판을 굉장히 짜증스러워했어요. 내 책 아닌 거 보고 이제 너네가 이제 하는구나. 내 현상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하는데,
근데 이제 오해 소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이 삶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굉장히 비밀스러운 체험이거든요. 나만이 정당화할 수 있는. 외부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바깥에 뭐 교단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죠. 외부에서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받는 거고 산다는 것의 근본 의미는 나한테 있는 거지. 바깥에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나를 따지고 들어가는 게 그게 종교의 근본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나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어떤 내적 체험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변형된 의미, 물론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약간 그것도 여러 종류가 있고 약간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집단적 의미에서 이제 초대교회 전에 그 초대교 이후에 그 영지주의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비밀스러운 지식을 어떻게 그게 뭐 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밀스러운 의미에서의 그 지식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지주의 아니냐. 그리고 이제 살과 신체의 이원론을 긍정할 수 있느냐. 미샤앙리는 이원론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론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진리와 삶의 진리가 딱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이런 애들이 이론론자이고, 네? 잘 봤을 때 나는 이원론이 맞다고 본다. 세계에서 보는 게 있고, 세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살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속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빨리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하는데 근원적인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와 같은 몸이냐 아니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왔다는 걸 과연 긍정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몸이 아니냐. 세상에 속하 있는 몸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제 그 근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에마니엘 팔크 같은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유력한 현상학자, 사람 이제 미셸 랑리가 상당한 그 공감을 자기가 표하지만은 이 사람 이제 파리 가톨릭 대학교 이제 신학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학적으로 비판을 하는 건데, 야, 이 미셸 랑리 구약성서는 거의 안 읽었다. 아주 구약성서에 보면은 이 마른 뼈라고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생물학적 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불가타 성서나 70인 영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유기체적인 동물적인 신체를 빼놓고서 우리의 종교 체험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왔다면 미셸 앙리가 말하는 살의 근원성은 세계의 몸을 굉장히 비루한 것으로 열등한 것으로 만드는 게 된다. 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있는데 미셸 앙리는 그것도 자기를 잘 이해 못한 거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체험은 예수는 그걸 이제 구별했다는 거죠. 세상의 것과 자기에 대한 것을.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한 그런 미셸 앙리의 종교 체험의 이제 근본 의미였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질문이 들어오기 이제 내용이 이제 많으니까 질문이 있거나 하면 또 이제 부연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한 5분 정도 쉬면 어떨까요? 네네네. 네. 예, 지금 8시 27분이니까요. 8시 32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 있으신 선생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카메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제 그리스도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미셸 앙리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자기 향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그게 뭔가 그런 식의 접근을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예수님도 뭔가 단독자스러운 모습으로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셸랑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가 생각 뭐 전문 조직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어떤 구조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삼위일체도 일체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자기 안에 완결된 내재성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성서에서 다 그렇게 입증한다고 봐요. 이게 바깥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뭐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지 않냐,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동일성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동일성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뭐 성령에 대해서 뭐 이게 그 성령을 보내셨냐, 누가 보냈냐, 뭐 이런 뭐 필리오케 논쟁이나 이런 데로 뭐 들어가지는 않겠죠, 미셸 앙리가. 그 다음에 이제 들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의 들음이라고 했을 때도 그 영의 들음이 자기 안에 있다고 봐요. 예수 안에 있고 또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계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건 자기 내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했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이미 삼위일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삼위일체 전개가 되고 이런 논의는 사실은 없고요. 거기에서 그것은 철저히 예수 자기 안에서의 근원적인 동일성 안에 있는 거다. 근원적인 자기 동일성은 자기성 안에 삼위일체 계기가 있는 거라는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만 따로 탁 띄어서 이렇게 이게 뭡니다라고 이제 막 논리적 진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현상학자가 그리스도교나 요한복음을 현상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랑 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 미셸 앙리가 이야기한 대로 본인이 경험한 그런 어떤 삶의 체험이 있다고 뭐 대담이나 인터뷰집 같은데 이야기를 하나요? 이렇게 그런 체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미셸 앙리가. 굳이 자기가 이제 뭐 그런 자기 신앙을 뭐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어쨌든 적어도 지적으로는 자기가 후설이나 하이데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게 사실은 현상에 다 있구나. 아니, 성서에서 더 훨씬 근본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현상학보다 더 현상학적인 그 진리의, 그러니까 성서를 분명히 진리의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 얘기는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점에서 미셸 앙리는 신앙의 눈으로 성서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 얘기예요. 자기 뭐 고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적으로 있는 건 거의 소용이 없는 짓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그거야말로 세상의 진리의 눈으로 성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성서를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내 안에서 먹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서 성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평적인 뭐 이거는 그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자기가 생각한 진리의 체험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의 내밀한 그만의 어떤 그 신앙의 체험이 있겠죠. 아마 고백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면 그 미셸 앙리가 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갖은 그 전후의 현상학자로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성서를 해석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거 정도인지 현상학의 이야기를 하는 거에 뭐 가감이나 어떤 흐름이 방향이나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더 세요. 그러니까 얘기의 논조가 굉장히 세져요. 갈수록.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3부작, 그러니까 물론 이제 훨씬 물론 이전에 철학적 논증의 작업들이 있죠. 마르크스를 통해서 마르크스조차도 현상학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라 삶이 의식보다 우선한다고 하지 않았냐. 마르크스는.
의식보다 존재가 우선하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삶의 철학인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자기 철학을, 연사학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다시 정당화하는데, 60년대 이미 정립돼 있던 것들을. 근데, 그리스도 그 3부작으로 넘어오면 그 논조가 굉장히 세져요. 특별히, 이게 내가 진리다. 처음 3부작 중에, 그 다음에 6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인데, 그리스도의 말에 이제 단계에 오면, 노골적으로 구원을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두 책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말이나 그 성서에 대한 해석이 뭐 없지 않아 있는데 여전히 기존 현상학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좀 더 철학적 논증에 가깝게. 예. 근데 그리스도의 말을 보면 완전히 성서의 얘기예요, 이거는. 거의. 자기 철학의 개념들 녹여는 냈는데 완전히 성서에 대한 얘기고 결국 들어서 구원에 이르는, 물론 구원받는다, 뭐 복음 전도적인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긴 하나 내적인 체험으로서 들음에 그게 결론을 그렇게 내요. 들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다. 인간의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 계시, 내적인 자기 안에서의 생명의 체험 가운데, 진리의 체험 가운데 있는 거지 외적으로서는 도무지 그것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오로지 철학 텍스트엔 인용 없이, 그리고 신학적인 텍스트의 인용도 신학자 텍스트에 심지어는 인용 없이 오직 성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신학적인 논조가 엄청나게 세져요. 자기에 대한 주장이. 그런 이제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전의 내용을 갖고는 있는, 그대로 갖고 가고요. 뭐 어떤 변화, 그 논의를 강화하는, 강화라는 의미에서 변화가 있어요. 굉장히 강화시키는 게 그리스도교 3부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하시면 굉장히 당혹감을 좀 느끼기도 해요. 야, 이게 이렇게까지 세게 나간다고 이제 하는 그런 당혹감도 사실 느껴지긴 하죠. 네. 강화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교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때. 맞습니다. 김세훈 선생님이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저기 김동규 선생님 혹시 보이세요? 아, 예. 예. 첫 번째 네. 질문, 강영환 박사님을 통해서 현상학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배우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영환 박사님께 받은 철학과 현상학에 대한 영향이 궁금합니다. 뭐 예, 이건 뭐 그리고 얘기할 게 많은데, 선생님이 굉장히 현상학자세요. 어떻게 보면 칸트 전공을 했지만 사실은 사유하는 방식 자체는 현상학자에 굉장히 가까우시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업 때나 이런 데 많이 묻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접하게 됐고, 그리고 현상학 수업을 하셨어요. 대학원 수업이었어요, 실제로. 프랑스 현상학 수업을 제가 들은 것만 이제 2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현상학에 이제 좀 깊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리페르와 미셸랑의 유사점과 차이점, 굉장히 폭이 넓어서 차이점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폴 리페르만 하더라도 이제 차이점부터 얘기하면, 폴 리페르만 하더라도 사실은 현상학에서 해석학으로 전해를 하거든요. 아기 상징 이후에 1960년, 65년에 들어서 완전히 이제, 왜냐하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이리적인 의미에서 직관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더라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이중 의미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우리 해석학적 모험의 단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은 현상학을 해석하고, 뭐 현상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읽기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 텍스트 해석하고 전해서 인간의 인간의 실존은 단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매개들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한 정치를 통해서 그거를 우회하는 가운데에서 더 풍요롭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셸 앙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내재성의 철학 뭐 이런 거랑은 완전 관계가 없는 그게 돼요. 다만 초기 현상학과 관련해서 보자면 리페르도 특히 신체의 철학자, 신체의 현상학자거든요. 미셸 앙리가 말하는 사례 철학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신체에 대한 신체적 실존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그런 점에서 미셸 앙리와 리페르가 유사성이 있어요. 왜? 리페르도 어쨌든 신체에 대한 관심에서 현상학을 펼치거든요. 50년대에 보면. 근데 해석학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미셸 앙리를 비판하는 논지가 해석학자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자, 아까 다 설명 안 난 거 좀 이제 덧붙여 설명하면, 그럼 영을 분별한다는 의미는 없냐, 이게. 그냥 계시라고 하는 게 내 계시가 옳은지 그른지. 미셸 앙리는 그거는 철저히 파토스적 체험이기 때문에 그걸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계의 진리에 너네가 이제 넘어가 버린 거다라고 해서 거부할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진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자기만의 체험이 되고, 뭐 타자에 대한 경험이라거나 이런 게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계시의 체험이라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나는 그리스도 체험했다고 했는데, 뭐 산신령 체험을 했는데, 그걸 뭐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걸 분별할 여지가, 해석학적으로 분별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양자는 굉장히 많이 다른 길을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석학적 계기라는 걸 완전 인정 안 찍기 때문에. 왜냐? 그거는 바깥의 계기, 매개들,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이제 미셸 앙리는 놓고, 볼 류케는 그걸 수렴해야만 인간 실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점에서 둘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이 텍스트로 온 게 강지아 선생님 이제 앙리에서 베르그송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많이 아직 공부를 안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르그송과 앙리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있을 거는 같은데, 근데 이제 프랑스 철학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건 맨드비랑이었어요. 미셸 앙리는 베르그송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게 이제 당시 때 시류 때문에 사실은 그게 박사 논문에 언급은 할 거는 같은데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맨드비랑 데카르트, 하이데거, 예, 그다음에 이제 하이데거와 하이데거. 오히려 데카르트야말로 좀 원형적인 의미에서의 현상학적인 자기 촉발이라고 하는 게 있다. 데카르트에게도 자기가 말했던 그런 의미에서 수용이 있고, 맨드비랑에서 신체의 현상학적인 사실 근원이 원형 현상학자로서 맨드비랑에게 프랑스 전통에서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베르그송보다는 이제 프랑스 철학의 원류라고 본다면 데카르트, 맨드비랑 이렇게 넘어오고, 그 다음은 철저히 후설과 하이데거의 대결로 이제 가기 때문에 베르그송 언급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추정을 해보자면 베르그소의 삶과 생명이라는 것도 이제 우주론적 형이상학의 의미에서의 생명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 베르그송도 이론론이야 이론론에 뭐 논쟁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앙리의 입장에서는 그건 자기성의 초점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추정이고 정확한 텍스트 제가 딱 이제 본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는 제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또, 네, 류주영 선생님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들리시나요? 네네. 네. 예. 잘 들었고요. 마리옹도 살을 많이 얘기하고, 또 예전에 번역도 해주셨고, 주어진 또는 통화된 현상 이거를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알고 있는데, 마리옹도 이제 캐톨릭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철학과 신학을 과잉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그때 좀 철학과 신학을 좀 구분 지어서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어떤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보시기에 미셸 앙리랑 마리옹이랑 유사점이 제가 볼 때 좀 많이 영향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보실 때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고, 내지는 조금 이제 마리옹이 미셸 앙리의 유화 개념을 디벨롭한 건지, 내지는 그 차이는 알고 싶어서. 이제 철학적으로는 둘이 차이는 있는데요. 그 둘의 관계를 보면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그냥 교류와 관련해서는 아까 미셸 앙리가 파리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류가 있지는 잘 없었어요. 그가 지중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미셸 앙리는 마리옹 그보다 훨씬 명성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어서 파리를 어떻게 빨리 가고 싶어 해서 빨리 이제 소르본 교수가 되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다른 얘기인데, 그럼에도 그 관계에 보면
앙리는 마리옹은 앙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앙리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강의에서 잠깐 언급했던 중에 이제 현상학의 4가지 원리라고 하는 그 텍스트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현상의 4가지 원리는 하나는 사태 그 자체라는 원리가 있고 그다음에 원본적으로 부여한 직관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의 권리 원천은 직관에 있다. 이제 후설에서 나오는 2가지 이게 현상을 이끌어온 역사적 현상을 이끌어온 중요한 원리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얘기했던 나타나는 만큼의 존재라고 하는 게 사실 하이데거 텍스트에 나와요. 존재할 시간에. 그게 그 다음 4번째로 환원이 있는 만큼의 주어짐이라고 하는 마리옹의 그 규정이 현상학의 4가지의 원리에 속한다라고 해줘서 이제 그거 봐라. 이제 인정 요구가 있어 학자들이. 그래서 그거 봐라. 대가 앙리가 나의 그 철학을 현상학의 원리 중 하나로 삼지 않았냐. 이게 이제 대가를 알아보는 우리 앙리 선생님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앙리를 좋아해요. 그 앙리에 대한 글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근데 이제 어쨌든 미셸 앙리가 마리옹을 그렇게 인정했던 건 맞아요. 현상의 역사에서 앙리가 중요한 발견을 해냈다고 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철학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앙리는 왜냐하면은 마리옹의 계시는 바깥에 오는 거예요. 세계에 속한 것도 아니지만 바깥에 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직관상에서 초과를 하는 거고 내가 담아낼 수 없는 거거든요. 철저히 자기 계시가 아니고. 그런데 내가 담아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맞아요. 물론 그거는 또 이제 마리옹의 생각, 그럼에도 그것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에 속한 건 아니다. 내 안에 속한 것도 아니지만 세계에 속한 것도 아닌 차원에 있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또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계에 속해 있다고 하는 말은 이제 개념화된 현상이 개념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의 논리와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고 내가 생성해내 내 안에서 발생하는 계시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계시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촉발로서 이렇게 자기 촉발의 계기로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계기도 있으나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서 앙리와 마리옹은 다른 노선을 갈 거예요. 다만 자기 철학을 이제 그 정당화하면서 마리옹이 미셸 앙리의 개념을 활용해요. 뭐냐 하면은 이를테면 마리옹 같은 경우에 계시가 가장 탁월한 포화된 현상이다. 현상 중에서 우리 직관을 초과해버리는 우리의 인식 주관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물이 양동이가 있으면은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양동이가 그 물을 다 못 담아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계시 현상이거든요. 그 계시는 여럿이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계시 현상은 4가지의 특징을 갖는데, 하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건으로서 주어지는 거고, 계시는 개념이 아니라 사건으로 주어지는 거다. 2번째, 그건 우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질적으로 포화된다는 의미예요. 질적인 면에서 빛이나 어떤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살의 체험이라고 봐요. 계시의 체험. 그 어떤 것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살의 체험할 때 미셸 앙리의 자기 촉발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화된 현상이면서도 이것은 자기 촉발일 수 있다. 왜? 이것은 개념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살의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우리는 어쨌든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자면은 미셸 앙리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데 미셸 앙리의 철학의 구도의 방식하고는 안 맞죠.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대목은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텍스트 제가 질문 받으면 되겠까요? 네. 앙리는 들음을 말하거나 할 때, 유은빈 선생님 질문한 거, 앙리는 들음을 말하거나 할 때 현상에 주어짐을 강조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마리옹도 현상에 주어짐을 강조하는 걸로 아는데 둘 사이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현상의 보편적 특징일까요? 라고 했을 때 앞서 제가 답변 드린 거에 어느 정도 답이 있을 것 같고요. 주어짐은 현상의 공통적인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후설부터. 네, 후설부터. 그러니까 absolute Gegebenheit ist Recht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현상의 이념이라는 그 후설 강의에 보면 그 규정이 있어요. 절대적 주어짐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거다. 가장 궁극적인 거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절대적 주어짐이다.
그러니까 현상을 주어짐과 등치시킵니다. 현상학자들이. 그거는 후설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데거에게도 나중에 하이데거 뭐 현상을 떠나서 현상학으로서도 당연히 그 말을 했고 현상학을 넘어서 존재 사유로 넘어갔는 그 단계에서도 자인은 가베 선물이다. 그게 주는 거죠. 가베, 게게베나이트에서 가베라는 말이 또 연결돼 있으니까 언어학적으로 주어짐 선물이라고. 선물로서 우리가 받는 거다. 존재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학자들이 주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성을 논의할 때 굉장히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 규정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규정을 쓰는데 앙리는 그보다 이제 이 appearing이라고 하는 나타남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유용하게 잘 쓰고 마리옹은의 주어짐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쓰고 하는 그런 또 개념 활용에 또 차이는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좀 네. 물어볼게요. 그 사례 철학에서 그 에로티시즘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해주실 얘기가 없어요? 글쎄요. 뭐 지금 미셸앙티를 얘기하고 있는 때라서 뭐 제가 사회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에로티시즘에 거기에 대해서 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현상학자들이 이제 성적 차이나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굉장히 그 근본적인 우리 현상의 차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레비나스 같은 경우에 그 에로스의 현상학을 이제 시간과 타자에 보면 하거든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타인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에로스적인 관계에서의 애무 같은 것.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만 소유할 수 없는 타인의 현상 같은 거 이제 에로티즘적인 관계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에 대해서 관심 가시는 건 있는데 제가 뭐 거기 지금 그걸 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은 네. 이게 현실적으로 좀 보통 사람들에게 좀 납득되고 이해되게 설명을 하려면은 그게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그런 어프로치가 그런 걸 좀 자세하게 키아즘을 뭐 이용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로 배워서 말로 써먹으려니까 너무 많이 어려운 거 얘기하면 힘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하니까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또 뭐 여쭤도 되나요? 네. 그러면 앙리는 현상이 나타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또 앙리가 얘기한 그 체험은 그럼 그 나타나는 거를 체험하는 게 삶의 체험이라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면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랑 체험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현상은 다 나타나도 모든 사람이 그거를 체험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게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간극이 없는 게 나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타남은 그래서 간극이 없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체험에는 내가 바깥에 나타난 걸 그건 나타나는 거고 나는 그걸 봐야 되잖아요. 이 둘의 나님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자기의 나타남, 자기 계시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남과 체험 사이에 간극이 없는 거예요. 앙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현상이다. 스스로 나타나는, 스스로 주어지는. 그게 이제 앙리의 관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리스도교로 예. 전했다라는 게 전 네. 좀 되게 흥미로워서. 네네. 근데 이제 뭐 말씀이 나타나고 네. 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면 신앙을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네. 얘기를 해서
현상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라고 하면 네. 거꾸로 신학자들의 비판도 받을 지점이 분명 있는 네네네. 많이, 예, 많이 신학자들의 받았었습니다. 네. 비판도 굉장히 많았겠다라는 생각. 네. 그러니까 내가가 되잖아요. 예, 이거는 예, 예. 완전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랑은 사실 조금 또 다르니까. 네네. 아, 정확한 지적이, 그 신학자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비판적인 글도 많고. 그러니까, 왜 내가냐. 근데 앙리는, 여기에서 앙리가 굉장히 그 고집스럽고, 역시 철학자는 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내가가 맞는 거다. 그 유아론 아니냐? 유아론이 맞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해요. 왜? 내가 믿는 거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체험하는 거지, 왜 바깥의 것이 규정을 하느냐. 신앙을.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네도 그러잖아. 너네도 바깥에서, 야, 너 믿어라 해서 믿었냐. 그게 아니지 않냐. 네가 네 안에서 결단해서 믿은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지. 그때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른 종교에 대한 해석이어서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요. 불교적인 내적 체험, 이런 게 오히려 앙리의 그 종교 체험의 연구가 딴 데 적용하면 맞지 않느냐.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연구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뭐, 루드 벨튼이라거나 네덜란드의 그런 학자들이, 야, 이게 그리스도 이런 것만 빼면은 오히려 내적인 체험이라고 했었을 때 무아라거나 자아에서 무아로 가는 거라거나 이런 게 더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겠구나. 앙리는 근데 그런 불교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지만은, 근데 앙리의 생각은 그거지. 그게 아무리 바깥에 뭐가 있을지라도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리고 오로지 나만의 체험인 거다. 이게 깨지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얘기 있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였어요. 물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우리가 형태화된 종교, 체계화된 종교였던 그런 모습들로 앙리를 보면 안 맞는 게 많죠. 사실은 이런 게 조직도 없고 제조도 없고 공동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 내가 신학적으로 그런 걸 다 정당화하는 데는 이 양반이 별로 관심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풀면 되는 거다. 그 진리의 문제고, 그게 생명의 문제고, 그건 그리스도밖에 다른 데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성서를 읽어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체계적이고 전통적인 신학은 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죠. 맞습니다. 네. 혹시 그 콜로퀴움 계속 함께 하셨는데 아직 아무 이야기 안 해주신 선생님들 중에 또 이렇게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네, 유은빈 선생님 갑자기 카메라를 켜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지, 의견 있으신지 없으신가요? 없으면 빨리 맞춰야 됩니다. 네. 뭐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한 말씀. 네. 저는 이 현상학을 잘 모르지만 이 앙리의 이 철학을 읽고 여기 있는 그 이야기를 아주 교회 안에서 또 신학교 안에서 풀어서 아주 재미를 많이 봐요.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이거 잘 써먹으면 아주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저는 포르노 신학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설명을 해 들어가면은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실천적으로 좀 써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고민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사실 풀어내는 거는 사실 필요하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얘기가 많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 같은 경우에는 좀 번역을 해서 소개하고 싶어요. 현상학적 개념 거의 안 나오고, 사실은 철저히 성수에 밀착한 책이라. 근데 조금 출판사들이 좀 난색을 표하긴 합니다. 제가 좀 지금 이제 좀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워낙에 이렇게까지 이게 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게 좀 뜨아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철학자 입장에서. 근데 그 책을 좀 제가 좀 내놓을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요. 네.
현상학을 모르신다고 해서 이 김동규 박사님이 작업하신 건데요. 현상학의 입문이라는 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단자비라는 교수님이 쓰신 기회가 되시면 그 키워드별 내용 아주 재밌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문규영 선생님 카메라를 켜셨는데 네, 나눠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 계시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그 전제 자체가 그 자기 계시를 듣는 어쨌든 그 순간에는 세계와의 단절된 자기일 것 같은데, 단독자로서의 자기일 것 네,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옥토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사실 체험이라는 것도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이가 좀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와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그냥 자기 목소리만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현상학이라는 게 현상 자체, 어떤 현상이든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게 그러니까 관계는 맺지만 자기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이해를 해야 할지, 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러니까 나와 타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라는 개념 자체도 좀 시간성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완전히 소거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경험도 무의미하다는 게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잘 안 맞춰져서 좀 예, 그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잠깐 인용만 하고 뭐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마니엘 파크가 주로 많이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영지주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학자 입장에서 그분이 이제 현상학자면서 신학자, 명확하게 신학자시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세계와의 일반적인 관계, 지식 이런 거는 사실은 그게 없다고 보진 않아요. 있는데 그것과의 어쨌든 우리가 진리와 소통하는 그 순간만큼은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단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단절이 일어나는 거 때문에 우리 안에서만의 고유한 체험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근데 이걸 이제 구별하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있는 거죠. 앙리는 그래서 아예 그래서 모든 개념이나 체계를 자기 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현상학은 원래부터 세계와의 관계고 세계로의 초월이고 세계 내 존재를 전제하는 것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현상학은 지금까지 현상학은 다 근본적인 것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향성이 현상학인데 이 사람은 지향적인 게 아니라 비지향적인 게 더 우선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자기 안에 그래서 이걸 아예 다 바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꾼 구도에서 보자면은 다 앙리는 나름의 방어를 할 텐데 그 현상학의 맥락에서 말고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맥락이나 신학적인 맥락에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이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한 게 살해 체험이고 근원적인 살과 신체의 어떤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살해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정말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 체험과 무관한 체험이 아니냐. 이 생명의 체험. 그 점에선 저도 사실은 좀 앙리가 자기는 자꾸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이해해주면 적어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세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투쟁이고 결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리의 체험이라는 게 뭐 한 번 받고 한 번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갱신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계와의 이런 관계를 좀 부차적이거나 뭐 없다고 하지 않지만 열등한 거로 놓고 보자면 조금 심하게 열등한 거로 놓게 되면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사실 삶과 오히려 더 유리된 체험일 수도 있다는 게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점에서 봤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체험에 또 다른 면들을 못 보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다른 그런 측면들, 우리가 세계와 섞이면서 삶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더 분리돼 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저는 사실 저도 그 의구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자. 말씀하셨던 이제 악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 점은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더 의견이나 질문이 없으면은 콜로퀴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요. 예, 좋은 발제와 질문들 나눔에 감사합니다. 예. 예. 자기 체험에 주는 것들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사실 앙리가 말하는 그 삶 안에서 타자성은 없나요? 일테면 삶의 삶의 타자성 그게 문제가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자성하고는 사실 무관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는 사실은 근본적인 체험에서는 사실 왜냐면 이게 유아론이 맞거든요. 본인도 뭐 유아론이 맞는 거고 유아론적인 체험이 다 가장 근원적인 걸 보니까 다만 윤리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게 어쨌든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본다면, 근데 이제 미셸 앙리가 생각한 그때의 윤리는 윤리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살자 저렇게 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저 다 안 읽어봐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이렇게 책임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의 윤리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앙리가 생각하는 윤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그건 각자에게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 윤리적인 각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건 각자에게 달린 거고 각자가 생명의 토대 위에서 하면 그렇게 나타날 거다 일이.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윤리적 삶은 나타날 것이다. 생명의 진리의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창한 기획이나 거대한 어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앙리의 기본적인 모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주거나 먼저 가라고 비키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생명의 체험에서 나오는 각자의 일일 수 있다. 거기에 우리의 윤리적인 시발점이 있는 거다. 뭐 윤리학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윤리라는 걸 우리가 뭔가를 말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윤리가 있는 거지 거대한 체계나 기획에서 윤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 안에서 자기가 그 자기 삶의 생명의 토대 위에서 그 생명의 진리를 따라서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행하는 것. 그게 윤리라고 봐요. 너무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의 대답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영지주의란 말이 자꾸 나오는 건데 앙리 자신은 이거야말로 엘리트주의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런 생명의 체험은 지식에 상관없이 예수가 다 예수님하고 우리 예수의 말씀 들었을 때 그 지식에 관계없이 듣고 체험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아무런 지식과 체계적인 윤리적 교육이 없어도 단순하게 앙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주고 비켜주는 거. 이거 지식 없이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배려나 친절함이나 이런 게. 그래서 오히려 앙리는 자기는 늘 이런 게 영지주의가 아니고 자기 엘리트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거는 비밀의 체험이고 비밀의 어떤 그런 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긴 하는데 앙리 자신은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리도 단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이 방금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앙리에게서 윤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앙리에게서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없지 않나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름은 없고 내가 하는 게 옳다 딱 그것까지만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실은 이제 선생님께서 저 옮기신 카니의 재신론을 보면은, 재신론에서는 타자와의 만남이 윤리적 그 일종의 과업이랄까 과제를 촉발시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카니에게서는 그런 일종의 타자와의 만남이 윤리적인 물음을 이렇게 그 이끌어내는데, 앙리에게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앙리에게서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옳고 그름이 있기는 있죠. 왜 있느냐? 왜 있느냐? 그리스도는 다 옳죠.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다 옳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생명이 이미 옳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뭘 여기서 뭘 이걸 자꾸 꼬아가지고 하는 게 그건 세계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의 논리인 거. 세상에서 그게 꼬아서 이렇게 막 예수냐 저게 요셉의 아들이냐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느냐 이렇게 하지만, 예수는 아버지와 이미 생명의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가 하는 모든 게 사랑 그 자체가 사랑이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사랑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 아들의 아들 아니냐. 인간을 그렇게 신의 아들의 아들이 인간이라. 그러면은 생명과 하나됨을 이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각자가 고유한 방식, 그것이 사랑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선함이고 그런 거다. 그런 거. 그리고 거기에 윤리의 핵심과 근본이 있는 거지 딴 데 찾지 마라. 그러니까 옳음만 있고 그른 거는 없는 게 윤리적 판단 기준이라고 그름이 하는 있죠. 거는 왜? 이제, 생명을 망각하면 그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을 읽어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악을 가르쳐주는 비유라고 하거든. 그게 그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걸 악이라고 해요. 말이라고 할 때 그게 악이다. 분명히 그 악을 내 행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냐 이게 악이 아니고, 생명에 붙잡혔냐 떠나 있느냐 이것에서 이미 악과 선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 어떤 사태에 대해서 해석학적인 분별을 해보자, 이거는 앙리에게는 그 자리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문제는 이게 굉장히 하드코어한 그 삶의 그 입장이 있어요. 본인만의 그 아주 완고한 그 이렇게까지, 근데 야 이렇게 해야 또 독창적이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 야 이게 무슨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서의 어떤 뭐 분별이나 이런 건 사실은 그건 큰 곁다리다, 사이드라인의 문제인 거지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추가로 질문인데, 그러면 앙리가 긍정하는 세계가 있다면 성서밖에 없는 것인지, 혹시 뭐 교회에 대한 언급 같은 거를 예. 한 적이 있는지, 공동체나. 제가 찾은 게 없어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앙리. 그런 것들은 앙리에게는 전혀 성찬례를 언급한 게 있는데 그것도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 그 성찬례에서 먹는 빵이 진리 아니야. 생명의 빵이고 그게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게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게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지. 뭐 여기서 이게 뭐 공동체적 함의가 있고 이 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런 공동체 하나 그런 거 전혀 없어. 음. 네,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 언급 있다 할지라도 그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거의 보이지가 않은 그런 거. 네. 마지막 질문할게요. 네. 공공성이 아예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윤리적 측면을 이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뒤로 뺀다고 해도, 제가 느낄 때 계속 들으면서 이제 한 명의 그냥 영성 학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고 싶어하는 한 명의 개인, 영성에서 말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과 합의를 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나의 목소리가 이제 나로 가득 찼던 목소리에서 이제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제 반조가 돼야 된다. 이게 내 지향이 변화서 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지향점이 바뀐다. 하나님과 합의를 하는 과정으로 저는 영성을 이해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제가 느낄 때는 그게 되게 유사해 보이는데, 그러면 내 생각이 변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걸 자기 나타남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계속 이렇게 이를테면 자기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지는 들으면서 자기 생각이 이제 바로바로 이를테면 해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변하는 그런 유예 시간 같은 걸 이 사람이 좀 강조했거나 아니면 했거나 이런 게 있는지.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영성의 발전이나 개발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히, 왜냐면 개발이나 막 이렇게 뭐 발전,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게 막 들어가게 되면은 그 또한 이제 이 사람은 뭔가 계산이 들어간다고 볼 거예요. 스스로 이건, 그러니까 삶의 체험은 파토스적 체험이거든요. 어떤 헤아리고 계획 세우고 이런 게 사실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근원적인 이제 신과의 합일이 아니냐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사람이 가장 근원적으로 많이 참조하는 또 학자가 현상학자들 빼고, 현상학자가 제일 많이 참조하긴 하죠. 근데 그 빼고 보면 키에르케고하고 마이스테카르트, 그 수준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 이제 관련해서 보자면은, 앙리는 문명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앙리는 공공성에는 관심이 없을 텐데, 공공성이라고 하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이란 외피를 쓴 게 다 자기성을 망각하거나 상실한 문명 사회에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해요. 이렇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게 나라는 존재, 인간의 심연 이런 걸 뺀 채 이렇게 뭐 제도 바꾸고 이렇게 뭐 하고 하면 인간이 좋아질 것처럼 하는 건 다 기만적인, 문명의 기만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공공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앙리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삶과 생명에 대한 관심은 없는 채 바깥에 뭔가를 우리가 손대거나 바꿔보면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거나 유익해질 것처럼 뭔가 잘못된 우리 사회가 체면을 걸고 있다. 근데 우리는 자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가장 근본적으로 자기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마치 도망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사회를 진단하니까 그런 공공성 담론에 앙리는 굉장히 그게 이제 잘못된 방향하고 또 봤어요. 그 시대에 대해서. 앙리는 사회에 대한 그런 실존적인 경험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레지스탕스의 경험이나 전쟁에 대한 실존적 경험이나 또 고아로서 이제 살았던 경험이나, 그리고 아주 그 프랑스 엘리트 지식인이지만 베트남 출신이었고 일본도 방문했고 하는, 그래도 그 지금 서구의 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런 경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문명에 대한 진단, 또 날카로움, 이 사람이 완전 뭐 세속세계에 완전히 떨어져서 그 하늘에 막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이면을 보면 냉정한 시대 진단 속에서 사실은 이런 철학을 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예. 아까 손민석 선생님 잠깐 카메라 켜셨다 끄셨는데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셔서 그러신 거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아닌가요? 예. 예. 제 생각에는 이제 나눠볼 이야기는 다 얼추 나눈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4월 콜로키움, 예, 미셸 앙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김동규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도 아주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들 편한 밤 되시고요. 다음 에라스무스 행사 때 같이 또 뵈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감사드리고 잘 들어가세요.